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우리 국제법 마지막 강의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통제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에 기타의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복구나 인도적 개입, 해외 자국민 보호, 보호 책임 등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 행사에 관한 법원칙은 국제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근대 국제법은 무력 행사에 대한 통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전쟁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국제법의 고찰은 어떠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의 전당성 여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개전이었는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쟁인가, 또는 전쟁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성이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의도에서 시작한 전쟁인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절차와 수단의 통제 관련된 내용들의 법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발발 자체는 규제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에 관해서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전론의 의미도 근대 유럽에서 이제 주권국가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이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국가정책의 이행수단으로서의 전쟁에 호소하는 이 절대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제 싹트기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1919년에 국제연맹규약이 처음으로 국가의 개정권을 절차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10조에 회원국은 모든 국제연맹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또 외부의 침략에 대해 이를 옹호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 침략의 경우 또는 침략의 위협 혹은 위험이 있는 경우 연맹이사회는 보훈조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아직까지는 제한하지 못했지만 그 개전권에 이르르는 그 과정에서 절차상 제한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전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928년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전쟁,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전쟁에 포기할 것을 정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전조약은 단 3개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당사국들은 국제관계에서 국가정책 이행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간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국제연맹 가맹국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당사국을 확보하긴 했지만 조약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부전조약도 자위권 행사는 통제하지 않았고 각국은 여전히 자위권 개념을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전조약도 인류의 2차 대전을 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에 와서 유엔 헌장을 통해 국가들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 이제 우리가 이걸 줄여서 무력 사용이라고 할 건데요.
이 무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 헌장은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피함으로써 기존 1928년도에 그 부전조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쟁에 이르지 못하는 기타 형태의 무력에 이르는 것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금지하는 그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유엔 헌장상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치에 근거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한 무력 사용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위권 및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자결권 행사 일환으로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평화유지군의 무력 사용이 가능한가, 또는 인도적 개입이나 보호 책임이라는 이름하에 무력 사용이 가능한가,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그리고 자위권 행사 시에는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엔 체제에서의 무력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헌장의 무력 사용 통제 구조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자위권, 그리고 기타의 무력 사용의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의 무력 사용 통제 구조에서는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체제와 안보리 중심의 통제 구조에 대한 기본 구조를 보고, 그 다음으로 헌장 제2조 사항의 무력의 행사와 위협 금지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장 이사회의 역할과 총회의 역할, 그리고 지역적 협정 및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체제하에서의 무력 사용 관련하여 헌장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 먼저 유엔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1조를 보면 1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창설되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의 행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그리고 그에서도 사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관계에서의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켰고, 자위권 이외의 개별국가 단독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그 무력의 통제권을 안보리로 집중화하기로 이제 하였는데, 이 이후에 원래 당초에 이 유엔 헌장에서 규정하고 싶었던 바는 회원국이 안보리와 사전에 이제 특별 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에 약속된 병력을 제공하고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 하에서 이런 무력의 통제권을 안보리로 집중한 후에 안보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을 택하기로 헌장상에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동서냉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유엔과 회원국 사이에 이런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단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해서 사실상 이 관련 조항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당초에 유엔이 구상하고 있었던 이 특별협정 체제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냐면, 안보리가 회원국에게 무력 대응을 허가하는 방식, 여기 이 부분이죠. 안보리가 회원국의 무력 대응을 허가하고, 이 허가하는 방식은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고요. 헌장이 예정하지 않은, 헌장상에서는 지금 없는 규정인데 평화유지군 제도를
새로 실행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롭게 그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유엔 헌장 그 체제의 제2조 사항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는 제7장 이 규정에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맡은 권한, 제1차적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제7장 상에서의 39조 이하의 관련 조치로서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와 그리고 제42조의 군사적 조치, 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원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서 승인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력의 행사와 위협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2조 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되지 아니한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력의 위협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력의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판례가 ICJ의 1986년 니카라과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워낙 중요한 케이스니까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건에서 확인되었던 무력 사용 해당 사례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 기타 국가의 관행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확인된 것들에는 타국 영토, 항구, 기관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 그리고 타국 항구 봉쇄를 위한 인접 내수 영해의 기뢰 설치, 이거는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국 침공을 위해 반군을 조직 무장 훈련시키는 행위, 이것도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내 반란 진압은 헌장 제2조 사항의 위반이 아니다. 즉 이제 무력의 행사와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헌장 제2조 사항의 무력의 행사와 위협의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도 확립되었다라고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무력 사용에 해당 안 되는 경우는 반군에 대한 단순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압박 제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헌장 제2조 사항에 그냥 force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혹시 그냥 무력에 의한 armed force 말고 어떤 경제적 압박도 force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force를 좀 광의의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약의 해석, 그러니까 유엔 헌장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 2조 사항에 있는 이 force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냥 armed force라고 안 써 있고 force라고만 써 있고, 근데 우리나라 또 번역어는 무력이라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써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 헌장 제2조 사항 그 문구 자체는 그냥 force라고 써 있으니 이걸 혹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장을 채택하던 그 당시에 회의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유엔 헌장을 채택하기 위한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국가가 이 2조 사항 안에 경제적 강박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로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는 이 force는 결국에는 경제적이나
정치적 압박, 이건 이제 외교적 활동인 건데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외에 이제 외교적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헌장 제2조 사항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는 이르지 않지만 이 행위 자체가 다른 국제법의 조약이나 관습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해결돼야 할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 실제로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ICJ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무력 사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력 사용은 무력의 위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 무력 사용 중에서도 그 단계가 조금 높은 좀 더 심각한 단계의 무력 사용은 무력 공격이라고 봤고 이 무력 공격은 헌장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자위권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ICJ는 무력 공격은 무력의 행사와 위협, 그러니까 무력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력의 행사와 위협 금지에서 무력의 위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헌장은 무력 행사뿐만 아니라 위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행사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위협에 해당하느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단순한 무력 위협에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미적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이제 자위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경 부근의 군사 기동 훈련이라든지 어떤 수사적인 위협 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것은 무력의 행사에는 이르지 못하고 무력의 위협이다. 근데 물론 이 역시도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추가로 헌장 제2조 사항의 해석을 두고서 헌장 제2조 사항에서의 무력의 사용에 관련된 규정과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51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user force하고 armed attack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제51조가 무력 공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무력 행사에는 이 자위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규모의 무력 행사에도 이제 비례적으로 무력 대응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51조 자위권 규정에 엄연히 무력 공격이 규정되어 있으니 무력 공격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무력 사용에는 자위권 행사가 안 된다. 즉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이 지금 현재 조금 의견 차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헌장 제2조 사항의 논쟁에 있어서 이 헌장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헌장 목적에 반하는 무력 사용만 금지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건 되게 제한적인 소수설이고요. 일반적이고 통설은 유엔 헌장은 국가의 무력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오직 헌장이 허용하는 무력 행사만 개별 국가가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